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2명 중 10명의 재판관이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부분을 다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즉, 뒷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처벌할 수가 없지만 골프 발언, 백현동 협박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이 주목한 기준은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입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볼 때 유권자가 듣기에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다만 2명의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대법원이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건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온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2번 심리 만에 끝냈고요. 전원 합의체로 회부된 지 9일 만에 선고를 내렸습니다. 3가지 발언이 쟁점이었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는데 그중에 2개를 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한번 들어보죠. 민주당의 입장이 가장 궁금하니까 김유정 의원님 먼저 하시죠. 사실 전혀 뜻밖의 결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사실 대법원이 이렇게 2번의 심리 끝에 결론을 신속하게 내린다고 해서 대선에 뭔가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위한 어떤 판단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2심과 같은 무죄를 확정시키는 상고 기각이 아닐까라고 생각했고요. 아마 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항소심에서 가장 최신 대법원의 판례를 예를 들어서 적용함으로써 무죄가 나온 것이었는데 대법원의 어떤 자기 부정 같은 그런 결론을 내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영재 대법관이 그 항소심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됐던 그 판결, 2024년 정읍시장의 판결의 주심 판사였고 주심 법관이었고 또 이번 사건에서도 상고심에서도 주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마치 대법원의 자기 부정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 또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해 굴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도 일감 얘기했듯이 국민의 뜻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굴하지 않고 고등법원에서 법정 투쟁을 통해서 다시 무죄를 받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일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대법원 스스로 깼다 이 말씀이네요. 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26일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온 직후부터 2심 판결은 1심 판결과 극명히 달랐기 때문에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해왔습니다. 또 대법원이 이렇게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9일 만에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서도 국민의 법상식에 맞고 대법원이 판결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법리와 사실만으로 판단한다면 정의로운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지금 나온 이재명 후보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는 것은 사실 내용만 놓고 보면 1심 판결이 대부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2심 판결에 상당한 법리적인 오류가 있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이 되면 물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어진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당 후보가 모두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만큼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김용남 의원은 이틀 전에 오대영 라이브에서 분석하시기를 파기환송을 만약 한다고 하면 심리를 좀 더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 2번밖에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기환송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라고 분석을 하셨고 또 여러 법률가들도 비슷한 분석들을 했거든요. 그 예상은 완전히 깨졌네요. 요새 보면 법조인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뭐 법조인들 대부분 공감을 했던 같은 생각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부에 배당이 된 게 지난달 4월 22일입니다. 그날 이제 처음으로 재판부가 정해졌어요. 근데 정해진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전원 합의체로 보냈죠. 그러니까 재판부 대법관 4명인 소부가 아니고 대법관 전체가 관여하는 재판부에서 심리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그날 심리를 처음 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 4월 22일 날 두 번째 심리를 열었어요. 예. 근데 적어도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파기할 정도라면 더군다나 이제 오늘 선고 때 보니까 대법관 전원 일치도 아니었고 2명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법원의 판단과 같이 전부 무죄로 보는 대법관이 2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심리를 그러면 사실은 4월 22일 첫날은 사건 기록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날 처음 배당이 됐으니까. 그러면 하루 쉬고 그 4월 24일 날 심리 때 뭐 기록을 전부 보기는 어려웠을 거고 검토 보고서라도 보고 들어와서 각자 의견을 내고 그날 결심을 바로 하고 판결문 선고가 들어간다. 이게 좀처럼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통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의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열립니다. 근데 이거를 3일에 2번을 열고 결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연다는 건 그 사이에 이제 대법관들이 충분히 자료를 보고 그렇죠. 온다는 게 예, 재판 연구관부터 해서 기록 검토를 하고 연구관들의 보고를 받은 대법관들이 또 그 대법관 스스로 기록 검토도 해야 되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원합의체 심리를 3일에 2번을 연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바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뭐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옳다 그르다 논평을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는 이렇게 이례적으로 빨리 신속히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을 바로 뒤집는 선고를 했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이게 다른 사람들 또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 사건의 사건 기록이 굉장히 많을 텐데 7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걸 모두 충분히 모든 대법관들이 다 봤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봤다고 믿어야겠죠. 예, 7만 페이지. 네, 그런데 저는 사실 한 말씀만 붙이자면 이게 1심 판결이 2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4개월 걸렸고요. 대법원에서 이렇게 빠른 시기에 결정을 내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사건의 본질은 2022년에 있었던 대선 과정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인데 벌써 3년이 지나서 이번 그 조기 대선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이분이 다시 한번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그러한 판단에 앞서서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에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명히 판단해 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대법원은 법리심이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이 적용된 법리만을 판단하는 겁니다. 2심에서 적용한 법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짧았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금 상고심 오늘 결정이 1심과 지금 같은 취지로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2심 항소심은 전부 무죄로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 1심에서 이 선거법 관련해가지고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혹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금 똑같이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도 도저히 수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3시에 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려놓고 또 4시에 이어진 한덕수 총리의 어떤 뭐 퇴임사 이런 것들도 도대체 이게 이 맥락은 뭘까? 이건 너무나 이
정치 재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4월 22일과 24일 두 번의 심리를 했는데 22일에는 길지도 않았어요. 그냥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회피한다. 대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로 끝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 이 방대한 양의 어떤 그 내용들을 4월 24일 한 번의 심리로 이거를 마무리했다는 얘기인가. 예. 뭔가 미리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리 정해놓고 그 방향대로 갔을 그렇죠. 것이다. 그러니까 24일 한 번 정도 심리를 했다라고밖에 저희는 사실상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 항소심도 굉장히 그 건건이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었고 또 대법의 판례까지를 아주 소상히 덧붙여서 결론 내린 것이 무죄가 났던 것인데 이걸 이렇게 한 번의 심리로 뒤집는다? 이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사건 일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21년 9월에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고요. 그리고 2022년 2월에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 역시 국민의힘이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해 9월에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판결을 보면 2024년 11월 1심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바로 항소를 해서 2025년 3월 26일, 지난 3월 26일에 2심에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무죄가 선고가 났고 그리고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시 파기환송을 하면서 세 가지 쟁점 중에서 두 가지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고 장면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합니다. 예, 무죄를 준 2심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 문제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급심에서 내린 형량이 너무 무겁다든지 가볍다든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잘못 해석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법원은 오늘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고등법원에서 내린 판결 중에 이거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고 의견 표명이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특히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이재명 피고인의 의견 표명이라 처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원심이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거는 의견 표명이라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다시 재판해라. 이거는 무죄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내지는 진술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인데 이게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은 양형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내렸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사건이 내려가서 지금 뭐 백현동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 골프 관련된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재판부가 유죄 맞다. 근데 이거는 형량에 있어서는 벌금 90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인다. 예. 라고 선고하는 순간에 일단 양형 부분은 대법원에서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예. 선거법이 무서운 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법이 무서운 것인데 벌금 90만 원은 그 피선거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무죄로 판단했던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 파기환송을 받아서 뭐 그거는 상급법원의 판단에 기속된다라고 법률적으로는 표현하는데 다시 무죄를 선고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거는 또 하급심의 전속적인 권한이거든요.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글쎄, 그건 뭐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자당 후보들의 후보가 정해져도 지금 바깥에 있는 한독수 이제 사퇴했으니까 한독수 전 총리하고 뭐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할 말도 아니고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정말 아주 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89.77%라는 정말 그 놀라운 어떤 경선 결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지금 뭐 오늘의 이 결론 가지고 후보로서의 어떤 입지가 흔들린다거나 당에서 다른 얘기가 나온다거나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 결론 나지도 않을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 긴급 의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재판 또 어떤 사법부가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해서 이 조기 대선판을 흔들려고 한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면서 오히려 더 뭉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후보 등록하고 선거를 치르는 그런 과정 이것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지요. 큰 틀에서 김유정 의원은 대선 전국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파기환송심 이게 언제 나오느냐. 이게 관건일 수도 있는데 5월 10일 그리고 11일 양일에 걸쳐서 후보 등록을 하고 그게 마감이 되잖아요. 예. 그 이후에 파기환송심이 나오는데 거기에 더해서 형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 예.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갔잖아요. 예. 그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과 같은 하급심에서는 대법원과 달리 공판을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법정에 나와서 하는 공판을 한 번은 열어야 되니까 재판 기일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예. 재판 기일을 잡아야 되는데 보통은 대법원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기록이 내려가는데 며칠은 걸립니다. 근데 이 사건은 아마 신속하게 내일쯤이라도 기록을 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어서 재판을 다시 돌려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재판 기일을 정해서 피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겠죠. 네. 근데 당장 5월 12일부터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통령 후보를 법정에 나와라라고 출석 요구를 한다고 해서 출석이 이루어지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들고 한 번만 재판을 하고 바로 결심하고 선고기일을 잡더라도 그게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통상은 뭐 한 달 이상은 다 걸리는 절차입니다만 예. 고등법원의 선고에 대해서 검찰이든 피고인이 또 상고를 할 수 있거든요. 상고를 하려면 이 상고장을 내는데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7일 이내에 재상고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첫날 안 하고 일주일 거의 후반부에 상고장을 낼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상고장 접수해서 기록을 다시 대법원에 보내야 되고 대법원에서 소송 기록이 대법원에 다시 접수됐다는 통지를 검찰과 피고인 측에 보내고 20일의 기간을 정해서 상고 이유서를 20일 내에 제출하라라고 이제 기간을 20일을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상고한 측이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나면 다른 상대방에게 이 한쪽이 낸 상고 이유서에 대해서 답변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기간을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진행돼도 이게 적어도 한두 달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 사건이 확정되기는 절차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예. 다만 대선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헌법 84조의 해석,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냐 아니면 기소만 못하는 것이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냐. 특히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재판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건 이제 순전한 해석의 문제로 남겠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예. 재판은 계속 가는 것이냐 네. 혹은 재판도 멈추는 것이냐 예, 논쟁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부분은 잠시 이따 짚어보고 일단 정강재 위원도 대선 전에 어떤 결론이 나오기는 절차상으로 어렵다고 보세요? 지금 오랜 시간 김용남 위원님이 변호사시잖아요. 예. 뭐 이런 그 재판을 다뤄보셨을 거고 현실적으로 뭐 상고, 재상고 또 자료 송달, 그 법원 송달 기록 이런 걸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은 그날까지 확정이 될 수는 없겠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은 명확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를 예를 들죠. 도핑 테스트에 걸렸은 셈이죠. 근데 그 선수가 이 금메달이 딸게 분명해 보이니까 그냥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태도인가요? 저는 민주당에서 그래서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당에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그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사실상 박탈된 도핑에 적발된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 후보를 끝까지 후보로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 따면 좋겠죠. 그러나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금메달을 따도 다시 한번 금메달이 취소되고 어쩌면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후보를 계속 선수로 뛸 수 있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니 파기환송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최종 결론이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절차가 남아 있는 거예요. 다시 고등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실심을 다시 여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다시 증거가 추가될 게 있다면 또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상고의 기회가 또 남아 있는 거고요. 도핑 테스트 얘기하시는데 그건 최종 결론 난 이후에 그 선수에 대해서 가해지는 무슨 자격 박탈이랄지 메달 박탈이랄지 지금 이거를 여기에 빗대서 얘기하시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최종 결론이 아직 안 난 것이고 그리고 지금 30여일 남은 조기 대선에서 이 모든 결론이 최종적으로 결국 재선거까지 맞춰서 이렇다라고 결론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는 밟아봐야 되는 것이고 대법원의 어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기 때문에 고등법원도 그 유죄 취지의 어떤 그 뜻은 따라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속력이 있습니다마는 예. 조목조목 다 따져서 무죄로 결론 내린 고등법원에서 이 건을 아무리 기속력이 있다고 합니다마는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오겠습니까? 더 추가적으로 어떤 가혹한 그런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만 원 미만의 어떤 벌금 정도로 고등법원에서는 충분히 따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걸로 지금 오늘 이게 뭐
헌재처럼 단신대로 모든 게 끝나서 완전히 법적으로 올 스톱된 상황이 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국민의힘에서 왈가왈부할 사안도 아니고 본인들 후보들이나 잘 챙기십시오라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현실 자각 타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헌법재판 판결문을 읽어보고 아 이게 탄핵이 불가피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대법원 판결문을 듣거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심에서 있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거보다는 덜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선수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공직자로서 선거에 나설 수 있는 정도로 형이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찾아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판결문 전체의 맥락을 봤을 때. 예. 아니 그 법으로 다시 가서 그렇게 안 들이라는 것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가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왜 법적 절차가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법원이 오늘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죄의 크기인가, 즉 형량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거 아니에요? 형량에 대해서는 아예 대법원은 판단할 수 할 수 없죠. 없게 돼 있죠. 예. 그건 형량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의 전속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 형량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높다, 너무 가볍다 이런 이유로는 아예 파기나 뭐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사건을 되돌려 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형량을 정해야 하는 것이고 2심에서 재판을 담당한 그 재판부가 다시 정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다시 형량을 정하는 거죠. 예. 근데 아주 드물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제가 앞서서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단에 하급심인 고등법원 재판부는 기속된다. 그러니까 묶인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아주 드물게 그전에 보면 대법원하고 고등법원하고 6번을 사건을 핑퐁을 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재상고하고 다시 돌려보내고 예, 재상고하고 다시 계속 들이받은 거죠. 예. 물론 그거는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사건이었습니다만 예. 아주 드물게는 그런 유무죄를 경우도 따질 수는 없고 어떤 민사적 판결에 대해서 판단이 완전 달랐다라는 건데 형사적으로도 그렇게 왔다 갔다를 몇 번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사실은 없죠. 대법원의 판단은 거의 그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적이고 하급 법원들을 묶어놓는 무조건 따라야 되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량을 정하는 것은 하급심의 권한이기 때문에 형량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법이라는 게 상식의 최소한인데 적어도 이게 당선된 후보도 아니고요. 지난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에 대해서 1심에서 징역형까지를 소위 때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대법에서 2번의 심리로 이렇게 다시 유죄 취지로 다시 돌려보낸다? 좀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거는 너무나 이게 어떤 정치적인 뭔가가 개입된 그런 재판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저희도 매번 얘기합니다. 그래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사법부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든 수용하는 게 그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상황은 대부분의 법조인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뭐 일부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빨리 상고 기각을 통해서 무죄 확정을 해서 대선에서 더 이상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하지 않도록 쐐기를 박을 모양이다라는 네.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뜻밖이고 황당하다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김영남 위원님. 이 정도의 이 선거에서 이 정도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갔을 때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지나요? 사실은 그 재판부에 따라서 형량의 차이도 꽤 많이 납니다. 아, 생각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고 뭐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심 선고 전에 제 감으로는 벌금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좀 이례적이라고 그래서 보신 거네요. 1심 형량은 야 이거 너무 높다. 예. 유죄 선고를 전제로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글쎄 통상의 경우에는 벌금형 사안인데 이게 10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뭐 그 정도의 그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법원 오늘 판결에서 심대하게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표현도 양형에 좀 영향을 줄까요? 그거는 이제 그런 표현이 들어간 거는 그거 같습니다. 지난 2022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표차가 정말 근소하게 났잖아요. 예. 0.73%밖에 표차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사건을 판결하는 대법원은 사실은 그 표 차이도 좀 감안을 해서 형량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뒤집혔을 수도 있겠느냐. 예를 들어서 표차가 아예 많이 벌어지는 선거였다고 하면 어떠한 선거법 위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 거다라고 판단하면 당선 무효형 이상은 선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요. 표차가 아주 근소했다고 하면 만약에 그 문제된 행위가 없었더라면 선거 결과가 당선과 낙선이 좀 뒤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느냐. 예. 뭐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표차가 근소한 거는 맞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는 낙선한 후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안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예. 저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요. 대법원 판결 지금 14명의 대법관 중에 2명 이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죠. 12명 가운데 10명이 이것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 2명만 소수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대법원이 과거에 냈었던 뭐 판례라든가 2020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 당시에 경기지사 시절에 선거법 재판 받았잖아요. 당시에 최종 무죄를 받을 때 7대 5로 갈렸습니다. 저는 여기 10명이 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조치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법적으로 법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2심 판결은 무리가 있었다,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에게 표현의 자유, 물론 존중돼야 되죠. 이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는 확실합니다만 선거가 치러지는 국면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거짓말이냐, 그것이 허위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거고요.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결국엔 유권자가 그 사람이 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더 깊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저는 2심 판결에서도 뭐 양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겠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표현의 자유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멀지도 않습니다. 작년에 정읍시장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를 6차례나 인용해가면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주심 대법관도 같은 이 사안을 놓고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로 끝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판단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 시간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아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의 발목을 잡는 이런 방향으로 오늘의 판결이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마는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이 이 사법부에서 이 대선을 좌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법부의 신뢰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아마 이 부분을 전후 맥락을 자세히 다 따져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저는 옳은 방향으로 결론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법원에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시간에
배달 라이더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에 대해서 파기환송 직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방금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냈던 것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그 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으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네, 정치적 경쟁자들은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당장 후보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국민의 뜻과는 배치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더군다나 법적으로 후보에 등록을 하고 출마해서 대선을 치러서 어떤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오늘의 결론이 그걸 좌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도.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온갖 얘기 다 하고 싶겠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는 온갖 얘기를 다 갖다 붙이고 싶겠지만 집안 단속이나 잘 하길 바라고요.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는 왜 이렇게 가혹한가. 정말 후보로 다시 선출돼서 대선까지 가는 이 길목에서 온갖 풍파를 다 겪었는데 참 가혹하다. 마지막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게 저는 오히려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더 뭉쳐서 아마 더 큰 힘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치 복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입니다.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의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판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재판 지연에 대해서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재판을 미뤄왔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한동훈 후보는 거짓말 면허증이 취소됐다, 정치인 자격이 박탈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모두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고 또 직접 밝힌 입장들이 있어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판결이 다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와 관계없이 이재명 후보를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선거로 반드시 이길 겁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께서 본인의 거짓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엄정하고 무서운지를 깊이 깨닫고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의 공식 입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에 강력한 규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입니다. 대법원은 졸속 재판을 하며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했습니다. 국민 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2.3 내란에는 입을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주 상반된 반응이었고 또 각 당 지도부도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희정 의원 말씀 들었으니까 정광재 의원께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에 본인이 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의 말을 제가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에 청와대의 대통령 기록물 이전과 관련한 법률 관련한 거였는데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쯧쯧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지금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판검사 그러니까 판사분이 하신 결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도 이렇게 들어봤고요.